안녕하세요. 실제 사건만 다루는 세계 실화 탐사대입니다. 상식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 2008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아십니까? 자녀 유학을 돕기 위해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들과 관련된 성노예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두 쌍의 모녀와 함께 한 집에 있었고 그는 작고 어두운 방에 갇혀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두 어머니의 공용 애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청년은 비인간적인 학대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감히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학대와 모욕 속에서 끝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은 당시 지역 사회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2008년으로 돌아가 사건의 전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63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의 국토가 매립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인구는 많지 않지만 GDP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인구의 대부분은 중국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률로 인해 많은 불법 행위는 매우 가혹한 처벌과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8년 9월 18일 밤 9시경 싱가포르 유순 지역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근처 주민들의 주의를 끌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 누구의 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벼운 다툼은 이웃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가끔 사소한 갈등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한참 말다툼 소리가 이어지다 서서히 잠잠해지자 사람들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평화로운 밤을 깨는 여성의 비명과 구조 요청이 아파트 위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가구가 부딪히는 듯한 커다란 소리와 함께 아래층에 있던 한 주민은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12시 50분경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쿵 소리와 여성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웃이 놀라서 보니 한 여성이 위층에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추락 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349번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한 여성이 추락해 피투성이가 된 채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약 30대로 추정되었으며 신원은 바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주민 역시 싸움 소리가 정확히 어느 층에서 났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고 한 집씩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12층짜리 건물이라 수색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꼭대기층부터 7층까지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6층에 도착했을 때 집 입구에 신선한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범행이 이 집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고 외부는 튼튼한 방범문이 설치되어 있어 경찰은 소방당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남성이 갑자기 안쪽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이 왕 씨라고 소개하며 과일을 자르다가 손을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던 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보니 그의 손에는 실제로 피가 묻어 있었지만 과일을 자르다 다쳤다는 설명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남자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지시한 후 소방대가 도착해 강제로 방범문을 제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방 안에는 피가 흥건했고 한 방에서는 2명의 여성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침대 위에서 다른 한 명은 문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 역시 바닥에 피가 가득했고 화장실에는 한 10대 소녀가 그곳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락해 사망한 여성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총 4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경찰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다행히도 화장실에서 발견된 10대 소녀는 온몸에 칼에 찔린 상처와 피가 묻어 있었지만 미약한 호흡이 감지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을 연 왕씨 성을 가진 남성은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통제하에 놓였고 곧이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희생자 3명과 살아남은 소녀, 그리고 유일한 용의자인 남성은 모두 중국계였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입국 정보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 키 큰 남성은 왕즈젠, 42세로 1966년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으며 텐진 항구에서 관리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겪었으며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이혼 후 아들은 전 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여권 정보에 따르면 그는 싱가포르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 방문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락해 사망한 여성은 36세의 양제로 중국 야오닝성 선양 출신입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유순 지역의 한 사립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동반 유학을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딸이 있었는데 막내딸은 중국 다롄에서 2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살아남은 15세 소녀 리메이리는 양제의 큰딸이었습니다. 리메이리는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했고 반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들 정도로 학업에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제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침실에서 비참하게 사망한 성인 여성은 41세의 장멍으로 그녀 역시 텐진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텐진의 한 선박 회사 사장이었지만 딸과 함께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장멍의 남편은 텐진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미성년 희생자는 17세의 펑제니로 그녀는 장멍의 딸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어머니 장멍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영어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활발하고 명랑한 학생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족, 두 쌍의 모녀는 본래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즈제는 이 두 가정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가 이 끔찍한 피범벅의 집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을까요? 경찰은 빠르게 조사에 착수했고 싱가포르의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집은 사실 희생자 장멍이 임대한 아파트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 한 칸을 양제와 그녀의 딸에게 재임대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사람들은 왕즈젠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를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왕즈젠이 양제의 남자친구라고 추측하며 그들이 함께 쇼핑을 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제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럴 리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장멍의 가족들은 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양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왕즈젠이 양제의 애인이며 이 참사는 그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양제의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왕즈젠이 장멍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장멍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살던 이웃들은 왕즈젠과 장멍이 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왕즈젠이 양제와 장멍 두 여성의 공동 애인이었다고 추측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과 장기간 떨어져 있었기에 왕즈젠을 임시 파트너로 삼아 생리적 욕구를 해결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장멍의 친구인 곽 씨 역시 동반 유학을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멍이 지적이고 현명한 여성이라고 언론에 말하며 그녀와 그녀의 딸은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곽 씨는 장멍에게서 양제에게 왕즈젠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으며 그녀가 종종 화려하게 꾸미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씨는 사건이 양제가 왕즈젠을 집으로 들여와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회사 사장에게서 후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싱가포르에서 여러 명의 애인을 두고 풍속업소에서 일했다는 소문 등이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양재의 남편은 언론에 다른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9시경 양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음과 그녀의 남자친구 왕즈젠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고, 양재는 자신과 딸이 위험하다고 느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양재의 딸 리메이리가 아버지에게 왕즈젠이 사실 장멍의 남자친구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7층에 거주하던 우 씨는 왕즈젠과 장멍이 함께 쇼핑을 하며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우 씨는 왕즈젠이 장멍의 애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웃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집에 남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집 안에서 가끔 들려오는 다툼 소리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왕즈젠이 누구의 애인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가 두 여성의 공동 애인이었다고 추측했고, 이 추측은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경찰이 이들의 관계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인 리메일이 역시 사건 이후 어떤 인터뷰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이 기이한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반전된 이야기는 많은 싱가포르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왕즈젠은 양재의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동반 유학으로 입국한 학부모들은 첫 1년 동안 정식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노동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일하는 등의 일밖에 할 수 없었고, 이런 경제적 압박 때문에 일부 동반 유학 엄마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양재는 그러한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한 사립회사에서 근무했었고, 그곳에서 사장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양재는 그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 차라리 보모나 가사도우미 일을 택하며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과 동료들도 그녀를 옹호하며 양재에 대한 인터넷상의 소문은 모두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착하고 정직하다고 칭찬하던 장멍이야말로 사건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졌습니다. 왕즈젠은 장멍의 남자친구였고, 둘은 같은 텐진 출신으로 1996년에 주식거래 중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2005년 왕즈젠이 이혼한 지 1년 후 장멍이 다시 그에게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데이트를 시작해 남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장멍은 재혼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멍은 왕즈젠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고 2006년 6월에야 그녀가 기혼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즈젠은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고 41세라는 나이에 아직 결혼할 기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으려 했고 장멍에게 이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멍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처음 만났을 때 왕즈젠에게 빠져들어 사랑에 빠졌고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손가락을 물어 피를 내어 나는 왕즈젠을 사랑하며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혈서를 썼습니다. 왕즈젠은 장멍의 진심 어린 행동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장멍에게 맹세하며 자신의 등에 장멍의 초상화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죠. 곧 장멍의 남편인 펑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펑 씨는 성인이자 공직자로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대신 왕즈젠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왕즈젠이 자리에 도착하자 펑 씨는 장멍에게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장멍은 주저없이 왕즈젠을 선택했습니다. 펑 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장멍의 가족들은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왕즈젠이 장멍을 유혹하여 가정을 파탄냈다고 생각하고
왕지젠에게 끊임없이 괴롭힘과 폭력을 행사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왕지젠의 회사 동료들 모두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약 4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멍과 왕지젠은 마치 게릴라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청도로 도피했습니다. 2007년 장멍은 결국 이혼했으나 그 직후 펑씨가 중풍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멍은 마치 깨달은 듯한 마음을 품고 다시 전 남편 펑씨와 함께 살기로 했고 그를 돌보는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멍의 딸 펑제니가 성장하자 그녀는 딸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멍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2007년 12월 그녀는 딸을 싱가포르로 유학 보냈고 본인은 동반 유학 엄마가 되었습니다. 장멍이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그녀와 왕지젠의 관계도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명은 중국에, 한 명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학교 방학을 맞아 장멍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왕지젠을 찾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장멍은 왕지젠에게 싱가포르로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이렇게 하면 그리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지젠도 해외에 나가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 7월 그는 처음으로 싱가포르로 갔으며 그 후 비자 문제로 몇 차례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번 싱가포르에 갈 때마다 그는 장멍이 임대한 집에 머물렀고 왕지젠은 매번 단기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했습니다. 장멍은 왕지젠에게 엄격한 규칙을 정했는데 딸이나 양재, 모녀가 있을 때는 왕지젠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방에는 화장실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변과 소변을 해결하기 위해 양동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왕지젠이 방 안에서는 옷을 전혀 입지 못하게 했고 장멍은 수시로 방에 들어와 그가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규칙을 어기면 왕지젠은 가차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유튜브 정책상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멍은 왕지젠에게 아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지젠은 장멍의 말을 기이할 정도로 잘 따랐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일주일씩 지내는 일이 잦았고 장멍의 딸이나 양재 모녀가 없을 때만 몰래 방 밖으로 나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경 장멍은 왕지젠이 갇혀있던 방으로 들어와 배가 고프다며 왕지젠에게 나가서 게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왕지젠은 퇴직금으로 40만 위안을 받았고 조금의 저축도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를 많이 보았으며 싱가포르와 중국을 오가며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도 왕지젠의 재산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장멍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지만 왕지젠의 돈도 상당 부분 쓰였습니다. 이날 양재가 장멍에게 돈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자 장멍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돌봐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여자 쪽에서 돈을 더 써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지젠은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장멍과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멍도 물러서지 않고 왕지젠을 더 심하게 모욕하며 서로 계속 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약 30분간 이어졌고 결국 장멍은 지쳐서 딸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법정에서 각기 다른 진술로 전해졌습니다. 왕지젠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12시경 장멍과의 싸움 후 잠들지 못했고 분노와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장멍과 그녀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깊이 잠든 장멍을 발견한 왕지젠은 그녀를 붙잡아 여러 차례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왕지젠은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쪽을 향해 맹렬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사람은 부엌 쪽으로 도망쳤고 왕지젠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불을 켰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장멍과 그녀의 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지젠은 집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아래를 보니 누군가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샤워를 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왕즈젠은 장멍 모녀의 시신이 어떻게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졌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리메이린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양제가 왜 추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리메이린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 리메이린과 그의 어머니 양제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즈젠이 칼을 들고 그들의 방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제는 크게 비명을 질렀고 리메이린은 곧바로 방을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집 안에 있던 칼들은 이미 왕즈젠이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한 채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왕즈젠은 방 안에 남아 리메이린을 공격했습니다. 리메이린은 의식을 잃은 듯 보였고 왕즈젠은 그녀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목격자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양제가 창문 밖으로 빨래 건조대를 꺼내 왕즈젠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메이린은 더 이상 이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몇 분 후 리메이린은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추락한 사람이 어머니 양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통해했지만 겁에 질려 소리내어 울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즈젠이 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왕즈젠은 리메이린을 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 소리 지르지 마. 그러면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리메이린의 진술에 따르면 양제 모녀가 먼저 문을 열고 왕즈젠에게 공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제의 추락은 분명히 왕즈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왕즈젠이 리메이린에게 한 말에서 법원은 그가 당시에도 의식이 명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왕즈젠이 양제를 살해한 혐의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명백히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장멍 모녀의 살해에 대해서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 양제의 추락과 관련된 사건은 실수나 우발적인 사고로 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하나씩 혐의를 낭독하자 왕즈젠은 단호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마침내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 사건은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왕즈젠의 죄를 확신하고 있었고 재판은 단순한 절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왕즈젠이 장멍과 그녀의 딸 펑제니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즈젠은 장기간 장멍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직업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장멍 가족들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우울증과 적응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왕즈젠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극도의 분노로 인해 자제력을 잃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왕즈젠은 또한 사건 당시에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의 증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변호인은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정신과 전문의인 탄 박사는 다른 정신장애 관련 문헌을 인용하여 왕즈젠의 상태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장멍과 펑제니의 사망은 왕즈젠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건이므로 과실치사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면 왕즈젠은 무기징역이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4개월간의 증언 제출이 끝난 후 고등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심리학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왕즈젠이 겪은 굴욕적인 경험은 일부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그가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펑제니에게 칼을 들이댔을 때도 왕즈제는 여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문 앞에 있던 사람의 신원을 몰랐다는 점에서 그 역시 과실로 인한 죽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제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장먹 모녀를 살해한 후 왕즈제는 잠시 멈추고 부엌에서 흉기를 교체했으며 리메이린에게 조용히 있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건의 그 순간에 이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왕즈젠의 주된 분노 대상은 장멍과 펑젠이었으며 그들을 살해한 후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이성을 되찾았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되었으며 왕즈젠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 왕즈젠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실 재판 내내 그는 자주 미소를 지었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판결이 발표된 후 사회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왕즈젠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장멍과 펑제니의 몸에 난 칼 자국이 총 93군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로 판정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에 분개하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왕즈젠의 행동이 정말 정신적 이상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왕즈젠은 사형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항소법원은 사건을 재조사한 후 신중한 검토 끝에 왕즈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에서 판사는 왕즈젠이 범행 당시 적응 장애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응 장애를 앓고 있긴 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범행 당시 자제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후 왕즈젠은 범행 도구를 숨겼고 심리 평가를 받을 때 그의 정신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정신과 전문의 탐 박사가 제시한 연구 보고서도 왕즈젠의 범행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왕즈젠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장먹 모녀에 대한 왕즈젠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왕즈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왕즈젠에게 동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장기간 통제와 심리적 학대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5년간 싱가포르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이 사건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반 유학을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엄마들의 고단한 삶이 조명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싱가포르에 온 첫 해에는 동반 유학 엄마들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청소나 카페, 바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도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인 동반 유학 엄마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자녀를 싱가포르에 보내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리메이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부와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싱가포르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어머니의 저축과 많은 사람들의 후원 덕분에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재활 과정을 거쳤지만 몸에 남은 상처와 마음의 트라우마는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칼에 찔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현재는 인공 안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개의 흉터도 남았지만 결국 학업을 마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은 그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가 앞으로 펼쳐갈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고 희망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